이 이야기는 화성시에 사는 이윤석 씨의 사연을 각색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윤석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를 보고 첫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데려온 아이가 현관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소파 위로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여보, 왜 그래요? 하고 팔을 건드리는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 눈, 그 입술의 곡선,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는 방식, 고개를 숙일 때 머리카락이 뺨 위로 흘러내리는 것. 닮았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34년 전 제가 도망쳤던 그 사람. 결혼을 약속해놓고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제가 두고 온 그 사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완전히 잊지 못했던 그 사람. 그 얼굴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여자로, 제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어서 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윤석, 올해 62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평생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34년 전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나름 단단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에 변변한 학벌도 없었고 졸업 후에도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떠돌던 시절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빠듯했습니다. 남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 초조함과 무력감이 늘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오정연이었습니다. 정연이는 저보다 한 살 아래였습니다.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버스 정류장 처마 밑이었습니다. 우산 없으세요? 정연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자기 우산을 펼쳐서 같이 쓰자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거리낌 없는 다정함이 낯설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사거리까지요. 저도 그쪽이에요. 같이 가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정연이는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크게 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으면서 눈빛이 따뜻해지는 그 웃음이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습니다. 가진 게 없었으니 데이트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호떡을 나눠 먹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연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정연이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어떻게든 살 수 있어.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 말을 믿을 용기가 저한테 없었습니다. 정연이는 믿었겠지만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가난이 언젠가 나아질 거라는 것을,
당장 내 한몸 건사하기도 빠듯한 제가 누군가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사귄 지 2해가 지날 무렵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렸고 날짜도 잡았습니다. 작은 전셋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이는 혼수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만 믿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이 나한테 달려 있다는 게, 그게 기쁨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책임이 무서운 거였다는 걸 압니다. 어른이 되는 게,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걸 가난 탓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결혼식 1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정연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끊었습니다. 살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정연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찾았는지, 어떤 표정으로 그 시간을 버텼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게 제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연이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혼자 낳았다는 것도, 20년이 넘도록 혼자 키웠다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죄책감을 묻으려는 것처럼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기다가 29의 건자재 회사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허드렛 일부터 다 했습니다. 바쁘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달렸습니다. 31살에 지금의 아내 박순희를 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결혼의 이유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순이한테도 미안한 일이지만 그때의 저는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듬해 32의 아들 정우가 태어났습니다. 정우가 태어나던 날 저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그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저는 기뻐서 운다고 했습니다. 반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반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정연이가 생각났습니다. 정연이도 혼자서 이 순간을 버텼을까?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이 결혼 약속까지 한 사람이 사라진 채로 혼자 병원에 누워서 혼자 이 순간을 맞았을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얼른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로 잊고 살았습니다. 정우가 자라는 걸 보면서 회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서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30년이 흘렀습니다. 정연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포장마차 앞을 지날 때도 오래된 노래가 들릴 때도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덮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흐릿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우가 30이 되던 해에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 합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서 있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34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이서연이었습니다. 33, 정우보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순이가 살짝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지 않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속으로는 전혀 다른 이유로 멍해 있으면서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연일 거야. 사람이 닮을 수도 있잖아. 인상이 비슷한 것뿐이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또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서연이는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정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먼저 웃었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으면서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연이와 똑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서연이가 제 앞에 반찬을 살짝 당겨줬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정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우연입니다. 멸치볶음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혼자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 온 날 서연이가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왼쪽 아랫입술을. 정연이가 당황하거나 실수했을 때 하던 그 버릇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우연이라고 넘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서연이가 저녁 준비를 도우면서 무의식 중에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주 짧게 콧노래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34년 전에 유행하던 노래였습니다. 제가 정연이를 만나던 시절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 정연이가 좋아해서 자주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를 33살짜리 서연이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 노래 어디서 들었어? 서연이가 멈추더니 웃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자주 흥얼거리셨나 봐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어? 서연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엄청 강한 분이셨어요. 진짜로 강한 분. 저한테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셨거든요. 항상 웃으셨어요. 웃음이 예쁜 분이셨구나. 네. 눈으로 웃는다는 게 딱 엄마예요. 입은 가만히 있어도 눈빛만으로 웃는 사람.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요. 많이 아프셨는데 저한테는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저는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린 사람이래요.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연락도 없이. 엄마가 살면서 딱 한 번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제가 아버지 없는 게 서럽다고 투정 부렸을 때요. 그때 짧게 말씀하셨어요. 버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없는 셈 치라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직업은 뭐셨어요? 미용사요. 평생 미용 일하셨어요. 작은 가게 하나 차리셔서 저 키우시면서 그걸로 다 하신 거예요. 어릴 때 사시던 동네가 어디예요? 마포 쪽이요. 거기서 죽 사셨대요. 마포. 제가 정연이를 만나던 동네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려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는데 고르지 않았습니다. 버린 사람. 없는 셈 치라고. 정연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34년이 지나서 제 며느리의 입을 통해 그 말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혹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 수 있잖아. 혹시 비슷한 사연을 가진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맞춰보면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서연이 나이 33. 제가 정연이를 떠난 게 34년 전이었으니 딱 맞았습니다. 제가 사라진 직후 정연이가 홀로 아이를 낳았다면 서연이의 나이는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마포. 정연이가 살던 동네와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용사였다는 것. 맞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키웠다는 것.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딱 한마디만 했다는 것. 버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없는 셈 치라고. 정연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구절절 원망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사람. 그러고는 입 다물고 혼자 감당하는 사람. 평생 웃으면서 혼자 버티는 사람. 그리고 그 노래.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그 노래. 엄마가 자주 흥얼거렸다는 그 노래. 정연이는 그 노래를 평생 흥얼거렸겠지요. 제가 처음 우산을 같이 쓰고 걷던 그날도,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아 어묵을 먹던 날도 그 노래가 흘렀습니다. 정연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 노래를 흥얼거렸겠지요.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저를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지워버리려고 더 크게 불렀을까요? 서연이는 그 노래를 엄마한테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그 밤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도망친 뒤 정연이가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운 아이. 제가 알지도 못했던 존재. 제가 책임지지 않은 삶. 제가 버리고 온 사람이 34년을 혼자 감당한 결과 그 아이가 지금 제 아들의 아내가 되어 제 며느리로 이 집 밥상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채로 그 아이가 차려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시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이가 오면 반갑게 맞았습니다. 밥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먹었다는 서연이 말에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호랑 다정하게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면서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 연기였습니다. 속으로는 매 순간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웃을 때마다 정연이가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기울이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연이가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호였습니다. 정호가 서연이 어깨를 감싸는 걸 볼 때, 정호가 서연이한테 웃으면서 뭔가를 속삭이는 걸 볼 때, 두 사람이 당연하게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걸 볼 때,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정호와 서연이는 남매였습니다. 제 피를 나눈 남매가 부부가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목이 막혔습니다. 멀쩡히 앉아 있다가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내가 말해야 한다. 그런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연이는
자기 시아버지가 사실 친아버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호는 자기 아내가 사실 이복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두 사람의 삶이 한꺼번에 산산조각 납니다. 어머니도 없이 혼자 자란 서연이가 이제 겨우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지려는 서연이가 또 한 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겪어야 합니다. 그 생각도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정연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는 그 방식이 정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혼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호가 회사 일로 늦는다며 서연이 혼자 먼저 들른 날이었습니다. 순이도 마침 이웃집에 볼 일이 있어 나간 뒤였습니다. 거실에 저와 서연이 둘만 있었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순이가 다 해놨어. 데우기만 하면 돼. 그럼 제가 데울게요. 앉아 계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부엌에서 움직이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냄비를 올리고 불을 조절하고 뚜껑을 살짝 열어 김을 빼는 그 모습. 정연이가 그랬습니다. 낯선 공간에서도 금방 자기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간 곳에서도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도왔습니다. 서연이가 국을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어릴 때 이런 냄새 맡으면서 컸어요. 된장국 냄새? 네. 엄마가 바빠도 꼭 된장국은 끓이셨거든요. 아침에 미용실 열기 전에 꼭 국 한 번 끓이고 나가셨어요. 제가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으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힘들다는 걸 내색을 안 하시니까. 나중에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고단하셨을지. 서연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망도 없고 슬픔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듯이. 정연이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서연이가 차린 밥상에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정연이는 혼자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면서, 미용실 문을 열면서, 아이가 학교 갔다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30년이 넘는 세월을 버린 사람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월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가 들어와서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호가 서연이 머리카락을 장난스럽게 건드렸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손을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밥상 위로 내렸습니다. 남매였습니다. 저 두 사람은 남매였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무렵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식장도 정했습니다. 하객 명단도 추렸습니다. 집안이 결혼 준비로 조금씩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결혼식 2달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혼수 이야기를 하러 순이를 만나러 온 날이었는데 순이가 잠깐 볼 일이 생겨나가고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차를 끓여서 내줬습니다. 서연이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TV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사실 처음에 많이 걱정했어요. 뭐가요? 시댁 어른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나이도 많고 집안도 변변치 않고 아버지도 없고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버님이 그렇게 대해주셔서 제가 많이 편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요. 근데 가끔 아버님이 저를 보실 때 이상한 표정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굳었습니다. 이상한 표정이요? 네.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그게 가끔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해서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 씨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요? 그 질문이 방 안에 조용히 걸렸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그 눈을, 정연이의 눈을 닮은 그 눈을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했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서연 씨가 누군가를 많이 닮아서요. 누구요?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요. 서연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버릇, 그 정연이의 버릇. 어떤 분이셨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내 어머니였어. 나는 내 아버지야. 내가 도망쳤어. 그래서 지금 내가 정우와 결혼하면 안 돼. 정우는 내 남동생이야. 미안하다. 34년 동안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들이 한꺼번에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연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서연이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이 이제 와서 시아버지가 친아버지라는 말을,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어머니도 없는 이 사람이 혼자 이 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호도, 제 아들도 자기 아내가 이복루이라는 말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왔어요. 오래 기다렸지?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이랑 차 마시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또 도망친 겁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마포에 갔습니다. 순이한테는 옛 직장 동료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34년 전 제가 살던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골목들이 새 건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연이가 일하던 미용실이 있던 자리는 이제 편의점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포장마차 골목은 깔끔하게 정돈된 카페 거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오래된 미용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간판,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낡은 의자들, 유리창에 작은 글씨로 쓰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정연 원장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몇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가게는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정연이는 이미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23 때 돌아가셨다고 했으니 벌써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정연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61살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아래. 그 나이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가게 앞에서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날 거리 한복판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미안하다. 몰랐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 비겁했다.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내 아들과 결혼하려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말해줘. 제발 말해줘. 오래도록.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내일 준비할 것들을 챙기다가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불을 끈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서연이는 정식으로 제 며느리가 됩니다. 정우의 아내가 됩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고민이 단순히 비밀을 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그 말은 정우와 서연이가 남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이복남매.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같은 이불을 덮고 아이를 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비밀이 편해서 말하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면 됩니까? 저는 밤새 그 질문과 싸웠습니다. 말을 하면 서연이의 결혼이 무효가 됩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서연이가 이제 와서 시아버지가 친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우는 자기 아내가 이복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서연이가 또 한 번 혼자 남겨집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남매가 부부로 삽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평생 모른 척해야 합니다. 서연이가 시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정우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그 말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도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34년 전 제가 도망쳤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이 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식장 유리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 없이 혼자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담담하게 웃으면서 저는 그 모습을 하객석에서 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정연이 같았습니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는 것을 없다고 하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 정연이는 34년 전에도 그렇게 혼자 걸었을 겁니다. 제가 사라진 뒤에도, 아이를 혼자 낳던 날에도, 미용실 문을 혼자 열던 날들에도, 그리고 지금 그 딸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가끔 반찬을 들고 찾아옵니다. 아버님 하고 부르면서 정우는 옆에서 웃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조여드는 것을 느낍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망쳤습니다. 34년 전과 똑같이. 그리고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안고 삽니다. 내가 한 선택이 맞는 것입니까? 서연이가 모르는 채로 사는 게 서연이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또 한 번 비겁하게 도망친 것입니까? 정우와 서연이가 남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대로 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서연이를 위한 겁니까? 정우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한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34년 전 제가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날 정연이 손을 놓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운명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받아야 할 벌인 걸까요? 저는 오늘도 서연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습니다. 정연이
당신이 혼자 키운 딸이 저한테 밥을 차려줍니다. 그 딸이 제 아들과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밥을 먹어도 됩니까? 이 자리에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까? 34년 전에도 저는 선택을 앞두고 도망쳤습니다. 지금도 저는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 살아야 할까요? 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댓글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인천광역시에 사시는 송미경 씨의 사연을 각색 및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미경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딸의 남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쨍그랑. 설거지를 하다 컵을 놓쳤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 것을 잡아준 것뿐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손온기를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게 갑자기 아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눈을 뜨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손을 놓고 싶지 않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애써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미끄러웠나 봐.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없어. 이거나 치워줄래요? 저는 깨진 컵 조각을 가리키며 눈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아서 괜히 찬물을 틀고 손을 씻었습니다. 미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자신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팔을 잡은 거잖아요. 넘어질 뻔한 사람을 잡은 거잖아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게 뭐가 그리 특별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따뜻한 손을 느껴보지 못했던 탓이라고 혼자 변명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안쪽에는 자꾸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송미경, 54살입니다. 딸 수아가 결혼한 지 3년째 됩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욕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온 여자. 그런 제가 이런 감정을 갖게 됐다는 것을 저는 오래도록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있기는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는 사람, 같은 이불 안에서 자는 사람, 호적에 내 이름 옆에 나란히 올라와 있는 사람. 하지만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제 남편 이재우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성실함이 좋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돈을 가져오는 사람. 결혼 초에는 그게 든든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밥을 지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밥 먹었어? 응. 하루에 오가는 대화가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감정도 없어졌습니다. 이상한 건 그게 더 편했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바라지 않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정을 지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지운 줄 알았습니다. 딸 수아가 현민이를 데려온 날을 기억합니다. 엄마, 인사해. 이 사람이 나 만나는 사람이야. 키가 크고 눈빛이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수아보다 3살 많은 병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강현민.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는 모습이 반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했습니다. 수아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착실하게 생겼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결혼식이 있었고 현민이는 제 사위가 됐습니다. 처음 2, 3년은 정말 그냥 사위였습니다. 딸이 데려온 착하고 예의 바른 남자. 명절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가끔 딸이랑 같이 들러서 밥을 먹고 가는 사람. 제가 음식을 차리면 잘 먹겠습니다를 꼭 챙겨 말하고 먹고 나서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는 사람.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흐뭇한 감정이었습니다. 사위가 예의 바르면 기쁜 그 평범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는지 저는 지금도 정확하게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제가 몰랐을 뿐이지요. 계기가 된 날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수아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온 날이었는데 수아는 퇴근이 늦어진다며 현민이 혼자 먼저 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현민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얼마 안 남았어. 괜찮지 않으신 거 다 알면서요. 그 말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서 돌아봤습니다. 네. 현민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얼굴에 다 써 있거든요. 저는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아니,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겠다고, 고향 선배들이랑 귀농을 하겠다고, 저한테는 같이 가자는 말도 없이 그냥 혼자 결정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나는 그냥 짐이었나? 의논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나? 잠을 못 자는 날이 늘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밥은 차려야 했고 청소는 해야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굴에 써 있다고 했습니다. 현민이가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그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딸 수아조차도 엄마 요즘 좀 이상해 보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인다는 걸 알아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챘어도 그냥 모른 척 했을 겁니다. 어차피 엄마는 그냥 늘 거기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봤습니다. 왜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어머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민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서서 수저를 꺼내 행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아무 말보다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다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얼른 소매로 닦았습니다. 현민이는 못 본 척 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현민이는 사위였고 저는 장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오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딸 부부가 오는 날이니까 반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아 혼자 오는 날은 아무렇지 않은데 현민이가 같이 오는 날은 아침부터 뭔가 마음이 들떴습니다. 괜히 반찬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머리를 한 번 더 빗었습니다. 이게 뭐야? 혼자 헛웃음이 났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나이 54세 사위 오는 날에 머리를 빗는다고? 그래서 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왔어? 짧게 인사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민이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봤다가 또 이상한 감정이 올라올까봐 그냥 회피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을 뿐이지요. 수아는 눈치가 빠른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 분위기를 잘 읽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은 날이면 오늘 외식 안 해요? 라며 화제를 돌렸고, 제가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엄마 나 오늘 마사지 받고 싶은데 같이 가자며 데리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 눈치 빠른 딸 앞에서 저는 철저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현민이가 수아와 같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그 사람이 밥을 먹으며 가볍게 웃는 모습을 보면 저는 괜히 시선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얼른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3명이서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고 현민이는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접시를 밀어주는 손을 봤습니다. 긴 손가락 반듯하게 깎인 사과 조각.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야 했습니다. 고마워요.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쳤어, 진짜. 속으로 제 자신을 꾸짖으면서도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그 거리가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그게 또 무서웠습니다. 딸이 눈치채지 못하는 게 다행이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이미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현장 정리로 바빴습니다. 수아는 회사 일이 많아지면서 주말에도 종종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켜놓고 있으면 그 고요함이 때로는 참을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 고요함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현민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오늘 야근이래요. 저 혼자 들러도 될까요? 저번에 담아주신 깍두기가 떨어졌거든요. 저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냥 현관에 놔둘 테니 가져가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요. 밥은 먹었어요? 국 있는데 먹고 가요. 보내고 나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밥 먹고 가라고 했을까? 왜 국 있다고 했을까? 저는 부엌으로 가서 국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민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별것도 아닌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별거 아니긴. 어서 앉아요.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깍두기를 담고 국을 떠서 올리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잘 드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서요. 어머니 음식은 항상 이상하게 편하네요. 편하네요? 네. 뭔가 집 같은 냄새가 나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음식이랑 달라요? 저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요. 아, 그랬구나. 몰랐어요. 수아한테는 말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밥상 위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더 줄까요? 네,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의 그 텅 빈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이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식기를 치우려 하자 현민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아이, 괜찮아요. 손님이 무슨... 손님 아닌데요. 짧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남자가 설거지하는 소리.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현민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TV에서는 시시한 예능이 흘러나왔습니다. 현민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잠깐 흘렀습니다. 어머니, 응? 현민이는 TV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혼자 많이 외로우시죠? 저는 반사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왜 외로워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어머니가 자꾸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그 말이 왜 슬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방어막처럼 써왔습니다. 외로워도 어쩔 수 없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슬프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민이는 참 이상해요. 사위가 장모한테 왜 이런 말을 해요? 이상한 건 알아요. 근데 어머니 얼굴 보면 자꾸 묻고 싶어져서요. 괜찮냐고. 그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50 넘은 여자가 사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꼴이라니 창피했습니다. 얼른 소매로 닦으려 했습니다. 그때 현민이가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나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손을 빼야 했습니다. 빼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아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건 아닌 거다. 이 사람은 내 딸의 남편이다. 지금 당장 손을 빼야 한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낯선 사람처럼 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민이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손의 온기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던 그 감각이 30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있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신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위로받은 것뿐이야. 사위가 힘든 장모 손 한번 잡아준 거잖아.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나이 54에 무슨 감정이 생긴다는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수아 부부가 같이 왔을 때 현민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민이가 와서 옆에 섰습니다. 수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제가 실례한 건 아니었는지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돼서. 알아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 속에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그 다음부터 스스로를 더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현민이가 오는 날에는 일부러 더 격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니와 사위의 경계를 더 또렷하게 그었습니다. 현민이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의 바른 사위로 행동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멀어지는 게 맞는 건데 멀어지는 게 아프다는 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멀어지면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는 게, 저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아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근이라 오늘 못 가겠다고. 현민이 혼자 와 있어도 괜찮냐고.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라고 해야 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오늘은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게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밥은 해놨으니까 먹고 가라고 해.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저 자신도 그게 무서웠습니다. 현민이가 왔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새로 생긴 카페 이야기, 현민이 직장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현민이도. 밥을 다 먹고 나서 현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닌 거 알아요. 저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뭐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자꾸. 알아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물속에 담긴 채, 아무것도 씻지 않은 채. 현민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봤습니다. 현민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건 저였습니다. 딸의 남편에게. 장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딸 앞에서는 완벽했습니다.
현민이는 여전히 어머니 왔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왔어요? 밥은 먹었어? 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그 0.5초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을 때 손끝이 스칠 듯 말 듯한 그 거리. 수아가 화장실에 간 사이 흐르는 짧은 침묵. 그 모든 것이 전과 달랐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지 알고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 이게 현실이 되니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니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아가 친구 결혼식에 간다며 일찍 나갔고 남편은 현장에 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다가 현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왜요? 저 근처에 있는데 잠깐 뵐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들어와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4살 여자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또 무서웠습니다. 현민이가 왔습니다.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둘이서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별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어머니는요? 저도 잠을 못 잔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이 드니까 잠이 없어지더라고요. 현민이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꼭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항상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하시고 외로워도 외롭다고 안 하시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민이한테? 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현민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 뒤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식어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붉다가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스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밥을 차렸고 일상적인 두 마디를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현민이한테서 짧은 문자가 오는 날이면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별것도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라거나 어머니, 저번에 담아주신 깍두기 다 먹었어요 라거나 그런 짧은 문자들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몇 번씩 읽었습니다. 그게 제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끔은 제 자신이 가여웠습니다. 한 번은 현민이와 단둘이 공원 근처를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회사 워크숍으로 지방에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민이가 근처에 볼 일이 있다고 했고 저도 장을 봐야 한다고 했고 그러다 걷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십 분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현민이는 제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고양이가 지나가면 어머니, 저 고양이 봤어요? 했고 낙엽이 떨어지면 요즘 낙엽색이 예쁘네요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현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걸으면 이상하게 편하네요. 그래요? 네. 뭔가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꽉 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던 그것이 뭔지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의 얼굴, 저를 닮은 눈, 웃을 때 왼쪽 볼에 생기는 보조개,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나 잘할 수 있지? 하던 그 표정. 저는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후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이 감정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고 싶지 않은 제 자신이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내야 한다고. 현민이한테 연락을 먼저 끊었습니다. 문자가 와도 짧게 답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아 부부가 오는 날에는 일부러 바깥 약속을 잡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현민이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철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아만 왔을 때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 현민이가 엄마 요즘 연락이 뜸하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저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뭐가 바빠? 그냥 요즘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 게 있어서. 뭐 배워? 수채화. 문화센터에서 실제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나갔습니다. 현민이와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하지만 수채화를 배우는 그 시간에도, 붓을 잡고 색을 섞는 그 시간에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 나이에 이게 뭐야? 저는 붓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옆에 앉은 수강생 할머니가 왜 그래요? 손 아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니요, 잠깐 쉬려고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현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 울리는 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받으면 안 됐습니다. 그냥 끊어야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많이 피하시는 거 알아요. 바빠서요. 어머니, 왜요? 저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피하시는 거 맞는 거 알아요. 그게 맞는 거 저도 알고요. 근데 저는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현민아. 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수아가 있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내 딸이에요. 그 애한테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엄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나도 미안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잘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는 선택이 이렇게 아픈 줄은 몰랐습니다. 수아가 알게 된 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그 애는 원래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저녁 수아가 혼자 왔습니다. 현민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수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수아는 단답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수아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응? 나한테 할 말 없어?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 엄마가 더 잘 알잖아. 무슨 말인지. 수아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엄마. 수아가 제 이름 대신 엄마라고 부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이냐고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민이 핸드폰에서 봤어. 엄마 문자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야. 현민이 핸드폰이 켜진 채로 있었는데 화면에 엄마 이름이 떠 있었어.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내용이 보여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냐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을 보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냥 믿기 싫다는 것인지. 한참 후에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밥상 위에 음식이 다 식을 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수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만나자고. 하지만 수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현민이도 떠났습니다. 수아가 알게 된 이후 둘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직접 들은 게 없습니다. 수아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공통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 들은 건 수아 부부가 한동안 따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 사이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에 돌을 얹어놓은 것 같은 무게가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한테 들은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남편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늦게 들어왔고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게 어떤 비난이나 폭언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혼자가 됐는데도 후회만 남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도 무서웠습니다.
딸한테 그런 상처를 줬는데, 두 사람 사이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후회만 가득하지 않은 건지.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이었습니다. 가로등 빛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제 결혼 30년이 스쳐갔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던 남편, 그냥 버티면서 살아온 날들, 어느 순간부터 여자로서의 감정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긴 세월이 끝나갈 무렵에야 그것도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괜찮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게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잘못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뭔지를 알아버린 이후로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후회하는 거야? 딸한테 상처 준 것을 후회합니까? 네, 그건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후회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미안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건지, 무엇을 망가뜨린 건지,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 감정 자체를, 그 따뜻함을, 그 짧은 시간들을 후회하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같은 집에 삽니다. 남편과 함께 같은 지붕 아래. 아침이면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장을 봅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수아는 명절에 한 번 왔습니다. 현민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밥을 먹고 짧게 있다가 갔습니다. 저한테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고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갔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채화를 배우러 갑니다. 붓으로 색을 섞다 보면 어떤 날은 마음이 조금 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색을 섞다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날 비틀거리다 잡힌 그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가? 그 따뜻함에 반응한 제 감정을 끝까지 눌러야 했는가? 아니면 애초에 30년 동안 그냥 죽은 듯이 살아온 제가 잘못된 건가? 어느 쪽이 맞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건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여자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주부로. 그 역할들 뒤에 송미경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포함해서. 그러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질문 하나에 제가 무너진 겁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이 고작 그 한마디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감정인 건 압니다. 잘못된 방향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한 번도 괜찮냐고 묻는 사람 없이 살아온 여자에게 처음으로 그 말을 건넨 사람이 하필 그 사람이었다면 그게 정말 전적으로 제 잘못인 걸까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